네, 45분이 돼서 다시 강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희호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일종의 군주로서의 메디치 가문을 보여주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와 같은 공간이다라고 했는데요. 그것과 함께 이 메디치 가문의 일원들의 취향을 또 보여주는 이제 장소도 역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 시뇨리아 궁을 리모델링하는 바자리에게 이제 코지모 1세의 장남,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2대 토스카나 대공이 되는 프란체스코 1세는 바자리에게 희귀하고 귀중한 것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제 이 백희호궁 옆에 한 이제 백희호궁의 그 500인의 방 옆에 작은 서재라는 의미의 스튜디오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스튜디오는 프란체스코가 사적인 일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작고 그리고 창문이 없는 이런 어떤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여기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소장품들을 이곳에 전시하고 보관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지금의 이곳에 있는 소장품들은 이곳 이후에 우피치에 있는 트리부나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곳에 방문을 해보시면은 프란체스코 1세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천장과 이런 벽면에 여러 이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천장에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이제 원소들이 이제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네 가지 기질을 형상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벽면에는 이러한 이제 연금술과 관련된 그림들이 장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곳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학 실험과 같은 이런 이제 과학 실험 같은 것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바로 당시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인 화학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화학과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연금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프란체스코 1세가 상당히 연금술과 같은 허무맹랑한 것에 빠져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프란체스코 1세가 과학기술에 이제 좀 빠져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생산하고자 노력했던 이제 물건 때문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메디치 가문의 역사와 함께 이제 말씀을 잠시 드렸었던 바로 이제 도자기 생산이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이런 스튜디오로는 어떻게 보면 프란체스코에게는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었고, 자신의 취향과 감심사를 한데 모아둔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러한 화학 실험을 할 수는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스튜디오로에서 과학 실험을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실질적으로 작업장을 마련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산마르코 광장에 위치한 메디치가의 작은 집이라고 불리는 카지노 메디체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조각 정원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곳과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메디치 가문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카지노 메디체오에서 이제 프란체스코가 다양한 화학 시험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몰두했던 것이 바로 유럽에서 일종의 사치품으로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도자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메디치 가문의 역사를 다루면서 잠시 말했지만 그 제조 비법은 완전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수밖에 없었고, 이 도자기라는 특성상 굉장히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파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자기를 유럽 안에서 생산해내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는 더더욱 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프란체스코는 이곳에서 이 도자기 생산을 위한 실험을 계속했고 약 10년간의 실험 끝에 1575년에 처음으로 자기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바로 이제 당시에 생산했었던 메디치 도자기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이런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국의 도자기를 좀 연상시키는, 청아백자를 좀 연상시키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옆 나라에서 바로 수입해 올 수 있었던 그 이슬람 도자기의 영향 역시도 좀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프란체스코가 당시에 이 도자기 생산에 비밀을 누구로부터 들었느냐라고 하면은 레바논 출신의 장인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바논 출신의 장인 역시도 중국의 도자기와 같이 중국이나 조선과 같은 수준 높은 도자기를 만들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곳에서 생산하는 도자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본차이나라고 부르는 일종의 동물의 뼈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경도를 높이는 이러한 이제 도자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실제로 메디치 가문의 도자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같이 이제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것과 같이 수준 높은 이제 경질 도자기를 구현하는 것은 실패했고 일종의 연질 도자기에 좀 더 가까운 이런 도자기로 이렇게 처음에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이탈리아 특유의 색채라던가 장식을 구현하기도 했는데요. 중국과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청아백자처럼 흰색과 그리고 파란색 그림으로만 이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메디치 도자기 중에 일부에는 다채로운 색깔을 노란색이라던가 초록색과 같은 다채로운 색깔이 섞여서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동양적인 산수화나 그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이제 그 고대 로마나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그로테스크한 이제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람의 이제 옆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상당히 이제 유럽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도자기에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완전한 이제 완전한 형태의 도자기가 아니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도자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 표면에 여러 가지 이제 울퉁불퉁한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기포 자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치 가문에서 유럽으로서는 최초로 가장 중국 도자기와 비슷한 모양의 도자기를 만들어냈다. 구현해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할 가치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프란체스코 1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 정신을 바로 이러한 이제 도자기 생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생산적인 분야로 발전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이제 프란체스코의 취향은 바로 이 스투디올로에서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됐다. 이제 그러한 관심사들이 잘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곳에 원래 있었던 이제 소장품들은 바로 이후에 우피치의 트리부나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 트리부나 역시도 그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관심, 과학적인 시선, 과학적인 관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자리가 이제 시뇨리아 궁을 이제 메디치 가문을 위한 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무 공간이 우피치의 이제 설계와 그리고 디자인, 건축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자리가 그것을 완전히 완공하지는 못하고요. 그 이후에 바자리 이후에 우피치의 완공과 컬렉션 배치를 책임 맡았던 인물은 베르나르도 부온탈렌티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베르나르도 부온탈렌티는 1581년에서 3년 사이에 이제 대공 프란체스코 1세 데메디치의 보석과 장식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바로 이 트리부나를 만들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박물관의 개념에 따르면 이 트리부나는 조각품과 같은 그림과 조각품 그리고 그림과 같은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보석을 포함한 특별한 자연물들도 전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의 지식의 응축물을 담은 호기심의 캐비닛이었다. 호기심의 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어머니였던 엘레오노라 디 똘레도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에스파냐가 가져온 여러 가지 진귀한 이제 생산물들 혹은 진귀한 생물들, 식물들, 이러한 지식을 담은 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호기심 있게 봤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대공이 된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곳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곳이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제 개인의 취향에 맞췄다 보니까 일정한 특정한 전시 기준을 가지고 컬렉션을 선별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컬렉션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곳을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트리부나는 근대 서양 최초의 박물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동안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봤다가 2009년에서 2012년 동안 이제 복원이 진행되고 나서는 바로 이런 이제 아래의 바닥의 지면 문제, 이곳에 이제 훼손의 문제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가 됐고 굉장히 좁은 문을 통해서 외부에서 관람만 허용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아 보이십니다만 그 팔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트리부나라고 하는 공간은 이 팔각형은 세례당의 구조와 이제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트리부나라고 하는 곳은 바로 자신의 전시품, 예술에 바치는 일종의 세속적인 사원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팔각형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세례당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기독교 전통에 따르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국에 가까워지는 숫자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곳을 이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천국에 가까운 사원으로 이렇게 봉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요. 여기에 이제 돔은 이제 하늘을 상징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해시계, 이제 랜턴이 있는데 이것은 해시계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춘분과 하지 때 태양이 이 랜턴을 지나가면서 천체 역학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돔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벽면을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벽면에 어 붉은색의 벨벳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벽면의 붉은색 벨벳은 불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한동안은 이 아래에는 여러 가지 이제 카펫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오늘날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리석의 모자이크 바닥은 땅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대리석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대리석입니다. 이집트, 튀르키예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다색 대리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다른 이국적인 풍물들을 또 가져와서 이렇게 트리부나를 장식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도매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하얗게 이제 총이 동그란 게 이렇게 이제 박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또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면 인도양에서 가져온 자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매에 장식된 게 총 약 6천 개 정도의 자개가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이제 물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랜턴 외부에 또 풍량계가 있는데 이 풍량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트리브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봤었던 스튜디올로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루는 네 개의 요소로 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꾸며진 이곳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제 방문하기를 이렇게 이제 소망하는 공간이 됐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바로 영국의 왕비 샬럿의 의뢰를 받아서 18세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바로 이탈리아로 이제 여행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식이나 식견을 높이는 이 운동을 바로 그랜드 투어라고 했는데 이 그랜드 투어에 참여했던 영국의 다양한 귀족들이 이 트리브나에 방문해서 소장품들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려지는 이 그림에서는 샬럿 왕비의 의뢰를 받아서 그려진 그림인데 이 트리브나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의 주요한 인물들의 얼굴들이 다 이제 모두 그려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 이 트리브나라고 하는 그리고 그곳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예술품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정말 많은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빼곡히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흑백 사진 같은 경우에는 1880년에 자코모 브레지라고 하는 사람이 찍은 이제 사진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19세기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제 소장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트리브나에서 소장되었던 여러 가지 이제 소장품들, 여기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이 소장품들이 이제 프란체스코 1세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공간의 특별함을 계속해서 더해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메디치 궁에서 리카르디 궁에서 이제 베키오 궁으로 시뇨리아 궁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우피치로 넘어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는 이제 다리를 건널 시간입니다. 바로 바자리 회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바자리 회랑은 바로 이제 그 시뇨리아 궁, 베키오 궁에서 이제 우피치를 잇고요. 그리고 베키오 다리를 위를 건너가지고 이제 피티궁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다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 1km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그 베키오궁, 시뇨리아 궁이고요. 그리고 여기 우피치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베키오 다리를 건너서 그래서 이제 이 피티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1594년에 부온 시뇨리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당시 그렸던 토스카나 지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자리 회랑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바자리 회랑은 1556년 일대 토스카나 대공인 코지모 1세의 의뢰로 바자리가 설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바자리가 설계하고 나서 9개월 만에 만들어진 회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시 이 바자리 회랑의 그 완공은 프란체스코와 오스트리아의 조안나의 결혼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의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창문이 좁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멀리 이제 그 창문의 위치도 멀리 떨어져 있고 굉장히 작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베키오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은 유독 창문이 커다랗게 나와 있는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위치에 있는 창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피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위치에서는 창문이 여전히 작지만 그 반대편에서 이제
트리니타 다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이제 창문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뒤에는 우피치가 보이죠. 여기에서는 창문이 제법 크게 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당시 바자리 회랑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창문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여기 이 창문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사진으로 보시는 이 창문이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에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1939년에 무솔리니가 그 히틀러를 맞이해가지고 이 아르노의 전경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창문을 크게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무솔리니의 창문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이 무솔리니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치 가문을 굉장히 이제 이탈리아의 우수성, 우월함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화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렌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메디치 가문과 관련된 곳을 굉장히 이제 신화하고 자신의 그 프로파간다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피렌체에 히틀러를 초청하고 그리고 이 히틀러에게 이 피렌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무솔리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광경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창문을 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바자리 회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지역에는 원래 이제 수산물 시장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메르카토 베키오라고 해서 구시장, 옛날 시장이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곳에 이제 시뇨리아 궁에서 이렇게 이제 피티궁까지 베키오궁에서 피티궁까지 가는 왕의 이제 회랑이 이제 군주의 회랑이 건설되고 나서 이러한 냄새 같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베키오 다리에 있었던 수산물 이제 상인들을 모두 다 내쫓고 이곳에 이제 남긴 상인들은 이제 금세공 상인들 뿐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가보시면은 베키오 다리에는 다들 이제 귀금속을 판매하고 있는 이제 상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금세공 상인들이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바자리 회랑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왜 메디치 가문은 이렇게 기나긴 회랑을 연결하는 작업을 했던 걸까요? 자, 보신다면은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 시뇨리아 궁에서 이 피티궁까지 가려고 하면은 원래 이렇게 비좁고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시장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이 피티궁을 방문을 했었느냐면 이 피티궁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다른 다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어디 있으세요? 기적. 어, 초반에 지도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것이 바로 베키오 다리다라고 한다면은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산타 트리니타 다리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시뇨리아 궁에서 우피치를 이제 지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쭉 가가지고 산타 트리니타를 가서 이렇게 건너오는 것이 과거의 루트였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베키오 다리를 지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 피티궁에 당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려면은 수많은 인파를 이제 지나와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회랑을 설치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에 이제 메디치 가문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코지모 1세 때 메디치 가문이 군주로서의 전통을 만들기도 하고 엘레오노라 디 똘레도를 통해서 궁정 문화가 수입이 되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피렌체는 오랫동안 공화정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지모의 1세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지모 1세에 대해서 이제 암살을 시도하는 일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났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당시에 메디치 가문과 관련된 이제 그 코지모 1세 당시의 메디치 궁정의 모습입니다. 바르톨로메오 살라가 이제 보낸 이제 페라라공 에르꼴레 데스테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외국의 용병들은 다른 희망 없이 자신의 봉급만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들은 주인에 대한 애정이 없고 그들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신민들은 공작각하를 섬기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절망스럽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은 당시 메디치 궁정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이런 궁정의 모습, 군주정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실제로 그러한 궁정의 내실이 아직 완전히 다져지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전에 이제 그 피렌체 공화정 안에 있었던 여러 유력 가문들을 이제는 궁정 귀족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제대로 이제 되지 않고 여러 계속되는 갈등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푸치 음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푸치 음모는 당시에 메디치 가문의 이제 메디치 가문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가문이었습니다. 이 푸치는 메디치 궁정에서 이제 상당한 이득을 본 가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간 가문의 수입도 6만 스쿠디나 이제 벌 정도로 굉장히 이득을 받았고, 그리고 당시에 피렌체 공에 밀실에 드나들 정도로 총애를 받았던 이제 궁정 신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판돌포 푸치가 이 코지모 1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코지모 1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푸지오 푸치가 비아데이 세르비라고 하는 저택에서 이곳입니다. 바로 이제 두오모 근처에 있는 이곳인데요. 이곳을 지나고 이제 보면은 메디치 궁과 상당히 가까이 있는 곳인데 바로 여기에서 이 지금의 이제 거리의 모습으로 보면은 지금 회벽으로 발라져 있는 이 창문에서 바로 코지모 1세를 저격하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코지모 1세 시기에 여전히 메디치 가문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대 피렌체 공인 알렉산드로의 후손과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에게는 이제 자신들의 이제 자식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로가 암살당했을 당시에 아들은 바로 사생아 줄리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너무 어린 나이가 있었고 당시 알렉산드로 공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코지모 1세가 좀 더 유화적인 통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했었던 여러 유력 가문들이 코지모 1세를 이제 2대 피렌체 공으로 올리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1대 피렌체 공인 알렉산드로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이 줄리오는 여전히 피렌체 공작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지모는 이 어린 줄리오를 자신의 후견인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기르면서 바로 지근거리에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기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누구였느냐면은 이제 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에게 딸 줄리아가 있었는데요. 이 줄리아 같은 경우에는 메디치 가문의 이제 먼 분파인 오타비아노 데 메디치의 아들 베네데토와 결혼을 시킵니다. 사실 이 줄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제1대 피렌체 공이었고 이제 자신에게는 그만한 이제 지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지모 1세의 궁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똘레도와 이제 그 피렌체 공비인 이제 똘레도의 엘레오노라와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게 되면서 궁정 안에서 많은 파란을 일으켰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딸을 이제 멀리 남편을 따라서 나폴리의 영지로 보내게 되면서 그러한 갈등을 종식시키려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긴장 관계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러면서 메디치 궁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기나긴 이제 바자리 회랑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러한 암살 위협에서 피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시뇨리아 궁에서 이제 백희호 궁에서 피티 궁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암살 위협을 최소화하고 이제 메디치 가문의 일원들의 그 동선의 파악을 최소한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창문들도 굉장히 작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팔라쪼 PT궁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PT궁을 처음으로 설립한 인물은 사실상 이제 이 PT궁은 원래 이제 15세기쯤에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처음에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PT궁의 첫 번째 건립을 이제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국부 코지모의 신복이면서 메디치 위원회라고 알려져 있는 백인회의 설치를 주도했던 루카 피티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부 코지모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피렌체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국부 코지모가 사망한 이후에 루카 피티는 오히려 메디치가가 정치를 장악하기 이전의 체제를 지지하고 백인회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루카 피티는 코지모 시기에 메디치 가문에 충성하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제 국부 코지모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병약 환자 피에로가 이제 그 뒤를 잇게 되면서 거기에 반기를 들고 반메디치 가문의 행보를 이제 하면서 메디치 가문의 라이벌로 본격적으로 부상했던 인물입니다. 이 루카 피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부 코지모가 사망한 이후에 국부 코지모와 같은 위치로 자신이 이제 올라서기를 바랬던 인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지모 시기에 지어졌던 리카르디궁, 지금의 그 국부 코지모 시기에 지어진 메디치궁, 지금의 리카르디궁보다 더 화려한 저택을 짓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부 코지모의 저택보다 더 큰 창문을 달고 그리고 이 국부 코지모에가 지었던 메디치 궁과 비견할 수 있었던 스트로치 궁이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안뜰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저택은 이제 그 아르노 남쪽에 위치해 있고 보볼리 언덕 위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1466년에 루카 피티의 음모로 이렇게 모였던 반 메디치파를 언덕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파가 모인 곳이 바로 이 아르노강 남쪽 언덕에 위치한 피티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시 15세기 초반에 이제 만들어졌던 피티궁의 외관은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1574년에 그려진 피티궁 앞에 루카 피티인데요. 이러한 저택의 모습이었고요. 그것을 이제 상상도로 이제 복원했을 때 모습이 외관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재의 PT궁의 외관은 그것보다는 좀 더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메디치 가문의 군주궁으로 알려져 있는 이 PT궁이 이전에는 메디치 가문을 실각시키려 했던 음모의 중심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루카 피티는 병확한 피에로의 이제 전략에 이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정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메디치 가문의 경쟁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엔 루카 피티가 이제 정치적인 실패와 함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이 공사가 1465년에 중단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1472년에 루카 피티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 피티궁의 이제 건축은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티 가문이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1550년쯤에 이 부오나 코르소 피티라고 하는 인물이 이
저택을 메디치 가문에게 이제 그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코지모 1세의 아내 엘레오노라 디 똘레도가 이 궁전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 엘레오노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살고 있었던 리카르디 궁이라던가 그리고 베키오 궁이라던가 이런 공간이 굉장히 너무나도 좁고 복잡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결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 여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넓고 이제 웅장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했던 곳이 바로 아르노강 너머 올트라르노라고 불리는 바로 이 아르노강 남쪽 지역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그 피렌체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티궁이 이렇게 이제 확장되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용이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디치 가문이 강 건너에 아르노강 남쪽의 피티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피티궁은 메디치 가문의 주요 거주지가 되게 되면서 이 도시의 많은 귀족 가문들이 이 메디치 가문을 모방해서 아르노강 남쪽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산토 스피리토 지역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7세기까지도 계속해서 피티궁의 외관이 확장되면서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티궁의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보볼리 정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엘레오노라가 피티궁을 매입하고 나서 보볼리 정원을 조성하려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콜로 트리볼로를 고용하고 바초 반디넬리에게 이제 분수와 조각품의 제작을 맡겨서 이곳을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서는 이제 또 많은 이제 흥미로운 이제 실험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아까도 잠시 말했다시피 엘레오노라 디 똘레도는 에스파냐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신기한 식물들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이곳에서 이러한 새로운 품종들을 길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은 보볼리 정원은 단순한 군주의 가족궁의 정원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품종 보존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제 일종의 식물 실험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넘어온 토마토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이 지역에서는 기르지 못했었던 감귤류의 과일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식물군들이 바로 이 보볼리 정원에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로 가운데에 원형 극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 바로 원형 극장입니다. 바로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 16세기쯤에 그려진 그림에서는 여기에 이제 많은 식물군들이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그 16세기쯤에 16세기 후반 1599년에 이곳에 계단이 설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원형극장의 형태를 띠게 되고 여기에서는 여름에 많은 발레 공연이라던가 연극 공연이라던가 다양한 공연들이 이제 시행이 됐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는 현존하고 있는 극장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궁정극장이 이곳에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또 되게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바로 모의 수중해전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589년에 페르디난도 1세, 다시 말해서 3대 토스카나 대공인 페르디난도 1세가 결혼식을 할 때 보볼리 정원에서 수중 전투쇼를 시행했었는데요. 원래 이 수중 전투쇼는 아르노 강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페르디난도가 그러한 계획을 취소하고 이 보볼리 정원에서 이렇게 수중 전투쇼를 벌이도록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페르디난도는 바로 이런 아르노 강처럼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되고 통제된 엘리트에게만
화려한 이벤트를 즐길 가능성을 제한하려고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곳에 이제 모의 수중 전투를 보기 위해서는 참석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도자기 표식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 안뜰에 접근이 불가능했다. 만약에 이것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3명의 경비원을 통과해야만이 안뜰에 당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가두기 위해서 이 안뜰에는 이제 장벽을 세워서 밀폐를 시켰고요.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궁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곳에 약 1.5에서 2m 정도의 물을 채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크고 작은 선박 18척을 이제 띄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에 이제 띄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것이 바로 당시에 있었던 오이 해전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당시 이곳에 이제 띄어진 선박 18척에서 각종 이제 트럼펫이나 이제 북과 같은 이런 악기들과 함께 포병 발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군주의 가족들은 발코니에서 이것을 내려다보았다. 이렇게 내려다보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모인 해상 전투는 고전고대의 전형적인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콜로세움에 그곳에 이제 물을 채워서 모의 해상 전투를 벌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다른 유럽의 군주국에서 이제 전통처럼 시행을 하고 있었던 퍼포먼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렌체에서는 한 번도 시도가 돼본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장르인데 바로 페르디난도 1세는 이러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기회를 이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군주의 위엄을 이제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주의 위엄을 보여주는 장르를 피렌체 궁정에서 부활을 시킴으로써 굉장히 이제 폐쇄적인 군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 군주정으로서의 이제 메디치 가문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점차 군주정이 되면서 위계적인 이제 도시의 질서들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점차 폐쇄적으로 바뀌게 되는 메디치 가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전되는 계기는 바로 안나 마리아 루이자와 함께 마련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나 마리아 루이자는 마지막 메디치 대공인 장 가스토네의 누나인데요. 사실상 이제 메디치 가문의 남성 후계자가 끊긴 상황에서 원래는 이 안나 마리아 루이자를 새로운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메디치 가문의 계승이 끊기게 되면서 이 토스카나 대공국이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합스부르크 로트링겐 연합 가문의 이제 프란츠 슈테판 다시 말해서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에게 이 토스카나 대공위가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새로운 외국 가문의 통치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피렌체의 토착 귀족들은 안나 마리아 루이자를 중심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프란츠 슈테판의 섭정위원회는 굉장한 불만들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이제 그 정부의 관리들이 섭정의 말을 듣기보다는 안나 마리아 루이자의 말을 더 들으려 한다라고 하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나 마리아 루이자는 일종의 이제 마지막 메디치 가문의 일원으로서 피렌체의 일종의 이제 토착 귀족들, 피렌체 시민들의 이제 구심점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안나 마리아 루이자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피치 미술관과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토스카나 대공국의 안나 마리아에게는 토스카나 대공국의 계승이 좌절된 이러한 상황에서 장 가스토네, 마지막 메디치 대공인 장 가스토네가 사망한 이후에 메디치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권리들이 새로운 통치 가문에 의해서 박탈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끊기고 나서 새로운 통치 가문으로 넘어갈 때 가문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우피치 컬렉션을 형성하게 된 그 협정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보유하고 있었던 예술품, 보석, 유물 등을
피렌체와 토스카나에서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새로운 통치 가문에게 메디치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계승권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러한 이제 가문 협정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당시로서는 오스트리아가 다양한 이제 왕위 계승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고 그러한 재정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토스카나 대공국이 가지고 있었던 부가 반출될 위험, 특히 메디치 가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컬렉션들이 반출될 위험을 이제 피하고자 이러한 가문 협정을 맺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가문 협정에 의거해가지고 오늘날의 우피치 미술관의 컬렉션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컬렉션이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메디치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개인의 가문의 컬렉션들이 시민에게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에 바로 19세기 많은 문인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지모 1세 때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일종의 신화적인 메디치 가문의 모습, 영웅적인 메디치 가문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이어져 오고 그러면서 19세기 문인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영웅적인 메디치 가문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메디치 가문의 이미지, 기억들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알렉산드르 듀마의 이 표현인데요. 메디치 가문을 대리석과 반암으로 된 무덤에서 평화롭게 잠들게 하라.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황제나 왕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영웅적인 메디치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메디치 가문과 관련된 다양한 궁전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사실은 원래 오늘이 이제 종강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첫 시간을 이제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강을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까지 해서 보강을 마지막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기나긴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종강 시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